1955년 봄, 가야산 백년암, 성철 스님이 신도들과 다른 스님들 앞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오늘부터 나는 그 누구의 시주도 받지 않겠다. 쌀 한 톨, 채소 한 폭이라도 남에게 얻어먹지 않겠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스님이 시주를 거부한다고? 그럼 무엇을 먹고 살겠다는 것인가? 성철 스님은 단호했다. 직접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겠다고 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했다. 당시 43세의 성철 스님. 그의 이 선언은 한국 불교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그에게는 확고한 철학적 근거가 있었다. 시주 문화에 대한 반기.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한국 불교의 전통에서 시주는 당연한 것이었다. 스님들은 설법과 법회를 통해 신도들을 교화하고 신도들은 그 대가로 스님들의 생활을 지원했다. 이것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자연스러운 구조였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눈에는 이 시스템이 썩어 보였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스님들이 시주에만 의존하는 나태한 모습을 보였다. 신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더 많은 시주를 받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성철 스님이 목격한 어떤 스님들은 가난한 신도들에게까지 억지로 시주를 받아내고 있었다. 학비도 제대로 못 내는 집에서 억지로 쌀을 받아오는 스님들을 보며 성철 스님은 분노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시주를 많이 받기 위해 가짜 기적을 연출하는 스님들이었다. 어떤 스님은 신도들에게 꿈에 나타났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어떤 스님은 병이 낫는다며 허황된 약속을 하기도 했다. 성철 스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깊은 회의를 느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이 원하신 수행의 모습인가? 남에게 손을 벌리면서 어떻게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성철 스님은 시주 문화가 스님들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어려움이 닥치면 신도들에게 의존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태로는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성철 스님의 시주 거부는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명확한 경전적 근거가 있었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탁발을 통해 최소한의 음식만을 얻었고 그마저도 받지 못하면 그냥 굶었다. 결코 억지로 받아내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자급자족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숲에서 수행하는 아란야 수행자들은 야생 과일과 나물로 연명했다. 심지어 어떤 수행자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 먹기도 했다. 성철 스님은 이런 원시불교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싶었다. 또한 성철 스님은 중국 선불교의 전통도 참고했다. 백장 스님이 만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규칙이 그것이었다. 중국의 선원에서는 스님들이 모두 농사를 지었다. 그것이 선불교의 전통이었다. 한국 불교만 유독 시주에 의존하는 문화가 강했던 것이다. 성철 스님은 이것을 바꾸고 싶었다. 한국 불교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백년암에서의 첫 시도. 성철 스님의 시주 거부 선언이 있고 나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다. 백년암은 해발 800m 고지대였고 주변에는 농사지을 만한 땅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바위 틈 사이의 작은 땅이라도 찾아서 농사를 지으겠다고 했다. 성철 스님은 먼저 백년암 주변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어디에 흙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흐는지, 어디에 햇볕이 잘 드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조사 결과 농사지을 만한 곳은 3군데뿐이었다. 백년암 뒤편의 경사진 바위 틈, 개울 옆의 작은 평지, 그리고 큰 바위 아래에 움푹한 곳이었다. 모두 합쳐도 30평도 되지 않는 작은 땅이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감자 농사였다.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백년암 뒤편 경사진 바위 사이에 조그만 평지가 있었다. 그곳의 돌을 하나씩 치우고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돌을 치우는 작업만 일주일이 걸렸다. 성철 스님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굳은 살이 생기고 터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흙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산의 흙은 대부분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어서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 성철 스님은 좋은 흙을 찾아 산 곳곳을 헤맸다. 마침내 개울가에서 검은 흙을 발견했다. 낙엽이 썩어서 만들어진 부엽토였다. 성철 스님은 이 흙을
지게로 저 날라밭에 깔았다. 하루에 10번씩 오르내렸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도왔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그마저 거부했다. 자신의 먹을 것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일종의 시주라고 생각했다. 성철 스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좌선을 한 후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갔다. 돌을 치우고 흙을 고르고 씨를 뿌렸다. 스님의 손은 금세 굳은 살투성이가 되었다. 감자 씨앗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다. 시주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사서 쓸 수도 없었다. 성철 스님은 산에서 야생 감자를 찾아다녔다. 작고 쪼글쪼글한 야생 감자들을 겨우 구해서 씨감자로 사용했다. 첫 번째 실패와 굶주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농사 경험이 전혀 없던 성철 스님의 첫 시도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감자 씨앗을 너무 깊게 심었다. 30cm 깊이로 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0cm면 충분했다. 깊게 심은 감자들은 싹이 나지 못하고 썩어버렸다. 거름을 주는 방법도 몰랐다. 성철 스님은 낙엽을 거름이라고 생각하고 감자 위에 두껍게 깔았다. 하지만 낙엽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오히려 감자 싹이 나오는 것을 방해했다. 물을 주는 시기도 틀렸다. 비가 온 직후에도 물을 줘서 감자가 너무 축축해졌다. 반대로 가뭄이 들 때는 물을 주지 않아서 말라비틀어지기도 했다. 벌레와 병충해도 심각했다. 성철 스님은 농약을 쓸 수도 없었고 쓰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벌레들이 감자 잎을 모두 갉아먹어 버렸다. 결국 심은 감자의 80% 이상이 죽었다. 그나마 자란 감자들도 크기가 손가락만 했다. 겨우 한 끼 분량이 나올까 말까 했다. 성철 스님은 굶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다. 처음에는 하루 걸러 한 끼, 나중에는 이틀에 한 끼로 줄어들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다. 성철 스님의 원래 몸무게는 65kg 정도였는데 석 달 만에 50kg 이하로 줄어들었다. 얼굴이 헬쑥해지고 눈이 움푹 들어갔다. 걸을 때도 비틀거렸다. 힘이 없어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다. 좌선을 할 때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배고픔 때문에 잡념이 계속 일어났다. 주변 스님들이 걱정했다. 신도들도 안타까워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절대 받지 않았다. 가져온 음식은 모두 돌려보냈다.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어느 날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성철 스님이 좌선 중에 쓰러진 것이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다. 제자들이 발견해서 급히 물을 먹였지만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의사를 부르자는 제자들의 말에 성철 스님은 완강히 거부했다. 의사를 부르는 것도 일종의 시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굶주림이 극심해지자 성철 스님의 제자들이 산에서 먹을 것을 찾아 오기 시작했다. 도토리, 칡뿌리, 더덕, 산나물 등 산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스님께 먹였다. 그러자 그의 몸도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다. 자연 채집에서 힌트를 얻은 성철 스님은 가을이 되자 도토리를 줍기 시작했다. 가야산에는 참나무가 많아서 도토리가 풍부했다. 하지만 도토리는 그냥 먹을 수 없었다. 탄닌 성분 때문에 독성이 있어서 여러 번 우려내야 했다. 성철 스님은 도토리 가공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했다. 먼저 도토리를 껍질을 벗겨 말렸다. 그 다음 절구에 찧어서 가루로 만들었다. 이 가루를 자루에 넣고 계곡물에 담가두고 며칠 동안 우려냈다. 물이 갈색에서 맑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계속 우려내야 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제서야 먹을 수 있는 도토리 가루가 완성됐다. 도토리 가루로는 죽을 끓여 먹었다. 맛은 밋밋했지만 포만감은 있었다. 성철 스님은 이 도토리 죽으로 한 달 이상을 버텼다. 칡뿌리는 더욱 힘든 작업이었다. 땅속 깊이 들어가 있는 칡뿌리를 파내려면 몇 시간씩 땅을 파야 했다. 성철 스님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칡뿌리는 전분이 풍부해서 배고픔을 달래는 데 효과적이었다. 뿌리를 강판에 갈아서 전분을 추출했다. 이 전분으로 묵을 만들어 먹었다. 산나물과 약초, 봄에는 산나물이 풍부했다. 두릅,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등을 뜯어 먹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특별한 원칙이 있었다. 뿌리까지 뽑지 않고 잎만 따는 것이었다. 내년에도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또한 한 곳에서 모두 따지 않고 일부만 따서 생태계를 보호했다. 더덕을 캘 때도 마찬가지였다. 큰 것만 캐고 작은 것은 그대로 두었다. 자연의 순환을 해치지 않으려는
성철 스님만의 철학이었다. 성철 스님은 또한 약초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어떤 풀이 독성이 있는지, 어떤 풀이 약이 되는지 하나하나 터득했다. 때로는 실수해서 배탈이 나기도 했지만 점차 경험이 쌓여갔다. 성철 스님의 극단적인 자급자족 시도에 대해 주변의 반응은 엇갈렸다. 해인사의 다른 스님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스님이 굶어가면서까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시주를 받는 것이 전통이고 그것을 통해 신도들이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나이 많은 스님들은 성철 스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수행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왜 몸을 괴롭히느냐고 했다. 주지 스님은 성철 스님을 따로 불러서 말렸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걱정했다.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젊은 스님들 중에는 성철 스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성철 스님의 의지력과 원칙을 존경했다. 일부는 자신도 따라해보겠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기도 했다. 어떤 스님은 성철 스님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중도를 강조하는 불교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지금이야말로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한 때라고 반박했다. 신도들은 더욱 걱정이 많았다. 존경하는 스님이 굶어가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놓고 가는 신도들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할머니는 성철 스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제발 음식을 받아달라고. 자신이 정성스럽게 지은 밥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자신은 가난해서 돈으로 보시할 것은 없지만 이 밥만큼은 정성껏 지었다고 했다. 이것마저 거부하면 자신은 어떻게 공덕을 쌓겠느냐고 울었다. 성철 스님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정성은 고맙지만 자신의 원칙은 굽힐 수 없다고 했다. 대신 할머니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신도들은 성철 스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왜 자신들의 정성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섭섭해했다. 심지어 어떤 신도는 성철 스님이 교만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도들은 성철 스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점차 성철 스님의 의지력에 감복하게 되었다. 극한의 시연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 1955년 겨울이 왔다. 가야산의 겨울은 혹독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산나물은 모두 시들어버렸다. 땅은 꽁꽁 얼어서 칡뿌리를 캐는 것도 불가능했다. 저장해둔 도토리와 건나물만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다. 성철 스님의 몸무게는 20kg 이상 줄어들었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고 좌선을 할 때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겨울철 생존 전략. 성철 스님은 겨울을 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세웠다. 먼저 칼로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량을 줄였다.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또한 체온 유지를 위해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다. 큰 돌을 불에 달궈서 옷 속에 넣고 다녔다. 밤에는 이 돌을 안고 잤다. 음식은 최대한 영양가 높은 것만 골라 먹었다. 도토리보다는 칡뿌리, 나물보다는 견과류를 우선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절대량이 부족했다. 정신력으로 버티기.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자 성철 스님은 정신력에 더욱 의존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 더욱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성철 스님은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극한의 배고픔 상태에서 의식이 더욱 명료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음식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도 했다. 배는 고팠지만 음식을 갈망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무욕의 상태라고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여전히 굳건했다. 오히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고 했다.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성철 스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다. 인간은 생각보다 적게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평소에 너무 많이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굶주림을 통해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쌀 한 톨, 나물 한 잎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성철 스님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배고픔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헛된 욕심을 제거해준다. 1956년 봄이 되자 성철 스님은 다시 농사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전년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먼저 산 아래 마을의 농부들을 관찰했다. 멀리서 지켜보며 농사법을 배웠다. 언제 씨를 뿌리는지, 어떻게 거름을 주는지, 물은 언제 주는지 하나하나 기억했다. 성철 스님은 새벽 일찍 산을 내려가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들키지 않게 숨어서 지켜봤다. 농부들의 모든 동작을 머릿속에 기억해뒀다. 특히 씨를 뿌리는 깊이와 간격, 물을 주는 양과 횟수, 잡초를 제거하는 시기 등을 자세히 관찰했다. 또한 어떤 작물이 산간, 지역에 적합한지도 파악했다. 작물 선택의 변화, 이번에는 감자 대신 무와 배추를 심었다. 산 기후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무와 배추는 저장이 쉬워서 겨울에도 먹을 수 있었다. 또한 밭의 위치도 바꿨다. 좀 더 평평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찾았다. 작은 개울가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었다. 성철 스님은 밭 조성부터 다시 시작했다. 돌을 치우고 흙을 고르는 작업을 더욱 세심하게 했다. 이번에는 배수로도 만들어서 장마철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했다. 정성스러운 관리. 성철 스님은 매일 새벽부터 밭에 나가 정성을 들였다. 하나하나 손으로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다. 비가 오면 배수로를 만들고 가뭄이 들면 물을 길어다 주었다. 특히 벌레 잡기는 힘든 작업이었다. 농약을 쓸 수 없으니 모든 벌레를 손으로 잡아야 했다. 성철 스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벌레와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벌레들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다른 곳으로 옮겨줬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1956년 여름, 백년암의 풍경이 바뀌었다. 스님의 방 주변에 작은 텃밭들이 생겨났고 새벽마다 성철 스님이 호미를 들고 밭을 가꾸는 모습이 보였다.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독특한 광경이었다. 고승이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성철 스님에게는 이것이 가장 숭고한 수행이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염주 대신 호미가 들려 있었고 경전 대신 하늘을 보며 날씨를 살폈다. 진정한 농부 스님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4계절 농사 달력의 완성. 첫 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성철 스님은 체계적인 농사 계획을 세웠다. 가야산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독자적인 농사 달력을 만든 것이었다. 봄철 3월에서 5월 희망의 씨 뿌리기. 음력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성철 스님의 농사 준비가 시작됐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농사철이 다가왔다는 신호였다. 3월 초순에는 씨앗 준비부터 시작했다. 전년도에 저장해둔 씨앗들을 점검하고 발화율을 테스트했다.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씨앗만 골라서 사용했다. 뜨는 씨앗은 속이 비어 있어서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했다.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밭 준비에 들어갔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을 호미로 갈아엎었다. 트랙터나 쟁기가 없으니 모든 것을 손으로 해야 했다. 30평 남짓한 밭을 갈아엎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이때 성철 스님이 개발한 독특한 농법이 있었다. 일반 농부들과 달리 땅을 너무 깊이 파지 않았다. 대신 표토만 살짝 뒤집어서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땅 속의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성철 스님만의 배려였다. 4월에는 씨 뿌리기가 시작됐다. 성철 스님이 선택한 주요 작물들은 다음과 같았다. 무서늘한 기후를 좋아해서 고산지대에 적합, 배추, 김치를 담가 겨울 저장이 가능, 감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포만감이 좋음, 콩 단백질 공급원이자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작물, 조 물이 적어도 잘 자라는 곡식. 각 작물마다 심는 시기와 방법이 달랐다. 무는 4월 초에, 감자는 4월 중순에, 콩은 5월에 심었다. 성철 스님은 이 시기들을 정확히 지켰다. 하루라도 늦으면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여름철 6월에서 8월 땀과 정성의 계절. 여름은 성철 스님에게 가장 바쁜 계절이었다. 작물들이 자라는 시기라 관리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 6월부터는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장마철이 되면 잡초가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성철 스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마친 후 곧바로 밭으로 나갔다. 잡초를 뽑는 것은 단순한 작업 같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밀한 일이었다. 작물의 뿌리를 다치지 않으면서 잡초만 골라서 뽑아야 했다. 성철 스님은 이 작업을 하면서 집중력과 섬세함을 기를 수 있었다. 물 관리도 중요했다. 장마철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했고 가뭄이 들면 개울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다. 물통을 메고 산길을
오르내리는 일이 하루에 10번도 넘었다. 7월에는 벌레와의 전쟁이 치열해졌다. 진딧물, 배추벌레, 감자 딱정벌레 등이 몰려들었다. 성철 스님은 농약을 쓸 수 없으니 모든 벌레를 손으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벌레 퇴치법은 특별했다. 벌레들을 죽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줬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불교 정신 때문이었다. 벌레들을 나무숲에 올려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가져다 놓았다. 이런 방법은 비효율적이었지만 성철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벌레가 싫어하는 식물들을 주변에 심어서 자연스럽게 쫓아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가을철 9월에서 11월 수확의 기쁨. 가을은 성철 스님에게 가장 행복한 계절이었다. 봄부터 정성껏 기른 작물들을 수확하는 시기였다. 9월 초에는 감자 수확이 시작됐다. 성철 스님이 손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서 감자를 꺼냈다. 처음에는 한 포기에서 감자 서너 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농사 기술이 늘면서 점점 수확량이 늘어났다. 첫 감자를 수확했을 때 성철 스님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손으로 기른 작물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그 감자 하나하나가 모두 보배 같았다. 10월에는 무와 배추 수확이 시작됐다. 성철 스님은 김치를 담가야 했는데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헤맸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 아낙네들의 김치 담그는 모습을 멀리서 관찰해서 방법을 익혔다. 소금은 어떻게 구했을까? 성철 스님은 시주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사서 쓸 수도 없었다. 그래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부산까지 가서 바닷물을 떠와 끓여서 조금씩 소금을 만들었다. 고춧가루는 산에서 자라는 야생 고추를 말려서 만들었다. 야생 고추는 작지만 매운맛이 강했다. 이것으로 만든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더 깊은 맛이 났다. 겨울철 12월에서 2월 준비와 성찰의 시간. 겨울은 농사일이 없는 대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성철 스님은 이 시기에 농사 도구를 정비하고 씨앗을 정리하고 농사 일지를 작성했다. 특히 씨앗 보관이 중요했다. 습기나 벌레가 들어가면 내년에 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성철 스님은 씨앗을 항아리에 넣고 밀봉해서 보관했다. 각 항아리에는 종류와 채취 날짜를 적은 종이를 붙였다. 겨울철에는 농사 기술을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성철 스님은 농업 관련 책들을 구해서 읽었다. 물론 사서 읽을 수는 없으니 도서관에서 빌려 읽거나 아는 사람에게 잠시 빌려서 읽었다. 2점. 독창적인 산간 농법의 개발. 평지와 다른 산간 지역의 특성상 성철 스님은 기존의 농법을 그대로 쓸 수 없었다.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야 했다. 계단식 농업의 고안. 백년암 주변은 대부분 경사지였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성철 스님은 계단식 농업을 고안했다. 경사진 땅에 돌로 둑을 쌓아서 계단을 만들었다. 각 계단의 폭은 1m 정도로 좁았지만 여러 개를 만들면 상당한 면적이 됐다. 이 방법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3배 이상 늘렸다. 계단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힘들었다. 큰 돌들을 날라다가 정교하게 쌓아야 했다. 하루에 1m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포기하지 않고 몇 달에 걸쳐 완성했다. 이 계단식 농업의 장점은 여러 가지였다. 비가 와도 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았고 물 관리도 쉬웠다. 또한 각 계단마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어서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자연 순환 농법. 성철 스님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쓸 수 없었다. 대신 자연의 힘을 이용한 농법을 개발했다. 첫째는 윤작이었다. 같은 땅에 계속 같은 작물을 심으면 땅이 척박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콩과 곡식을 번갈아 심었다. 콩은 질소를 고정해서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는 동반 식물 재배였다. 서로 도움이 되는 식물들을 함께 심었다. 예를 들어 옥수수와 콩을 함께 심으면 옥수수는 콩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콩은 옥수수에게 질소를 공급해줬다. 셋째는 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였다. 해충을 잡아먹는 새들이 오도록 새집을 만들어 놓았다. 또한 거미나 개구리 같은 천적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물 관리 시스템. 산간 지역은 물 확보가 어려웠다. 성철 스님은 독특한 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먼저 빗물을 모으는 시설을 만들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큰 독에 모아뒀다. 이 물은 가뭄 때 사용했다. 또한 개울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었다.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수로로 사용했다. 이 수로를 통해 개울물을 밭까지 끌어올 수 있었다. 토양 수분을 보존하는 방법도 개발했다. 짚이나 낙엽을
작물 주변에 깔아서 수분 증발을 막았다. 이것을 멀칭이라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농법이었다. 씨앗, 개량과 보존. 성철 스님은 씨앗 개량에도 힘썼다. 매년 가장 잘 자란 작물에서 씨앗을 받아서 다음 해에 심었다. 이렇게 하면 점점 그 지역 환경에 적응한 우수한 품종이 만들어졌다. 씨앗 보존 방법도 발달시켰다. 씨앗을 완전히 말려서 습기를 제거하고 항아리에 넣어 밀봉했다. 항아리 안에는 숯을 넣어서 습기를 흡수하게 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씨앗을 확보해서 위험을 분산시켰다. 한 작물이 실패해도 다른 작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3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농업. 성철 스님의 농업은 단순히 먹을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농업이었다. 생명, 존중의 농업 철학. 성철 스님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벌레를 죽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은 기본이었다. 더 나아가 잡초도 함부로 뽑지 않았다. 잡초 중에서도 유용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잡초는 병충해를 막아주고 어떤 잡초는 토양을 개선해줬다. 토양 속의 미생물들도 보호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었다. 토양 미생물들이 건강해야 작물도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쥐나 새들이 곡식을 먹어도 크게 화내지 않았다. 그들도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서였다. 대신 그들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지 않도록 적당한 방어 장치만 만들었다. 순환 농업의 실현. 성철 스님의 농업은 완벽한 순환 구조였다. 외부에서 투입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순환시켰다. 음식, 찌꺼기는 모두 퇴비로 만들었다. 채소 껍질, 과일 껍질, 곡식겨 등을 모아서 발효시켜 거름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자신의 배설물도 발효시켜서 거름으로 썼다. 낙엽도 중요한 자원이었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을 모아서 썩혀 부엽토를 만들었다. 이 부엽토는 최고의 유기질 비료였다. 초목재도 만들어 썼다. 나뭇가지나 잡초를 태운 재는 칼륨이 풍부한 비료가 됐다. 또한 재는 해충을 쫓는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성철 스님의 농업은 외부 투입 없이도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됐다. 생물 다양성의 증진. 성철 스님의 밭에는 작물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다. 벌, 나비, 새, 개구리, 뱀, 곤충들이 어우러져 살았다. 이런 생물 다양성은 농사에도 도움이 됐다. 벌과 나비는 꽃가루바지를 도와줬고 새와 개구리는 해충을 잡아먹었다. 뱀은 쥐를 잡아서 곡식을 보호해줬다. 성철 스님은 이들을 위한 서식지도 만들어줬다. 밭 한쪽에는 풀을 그대로 두어서 곤충들이 살 수 있게 했다. 돌무더기를 쌓아서 뱀과 도마뱀들이 숨을 곳을 만들어줬다. 또한 야생화들도 함께 키웠다. 이 꽃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유익한 곤충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다. 4점. 계절별 식품 저장법의 터득. 자급자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식품 저장이었다. 특히 겨울철에 먹을 것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였다. 김치와 절임의 기술. 성철 스님은 김치 담그기의 달인이 됐다. 처음에는 실패를 거듭했지만 점차 기술을 터득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적정한 염도 맞추기였다. 너무 짜면 먹기 어렵고 너무 싱거우면 썩었다. 성철 스님은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벽한 염도를 찾아냈다. 김치 재료도 특별했다. 배추와 무는 자신이 기른 것이고 고춧가루는 야생 고추로 만들었다. 마늘과 생강은 산에서 자라는 야생종을 찾아서 썼다. 젓갈 대신에는 콩을 발효시켜 만든 메주를 사용했다. 이것도 성철 스님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콩을 삶아서 메주를 띄우고 이것을 소금물에 담가 간장과 된장을 만들었다. 김치 저장도 중요했다. 땅을 파고 독을 묻어서 김치독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겨울에도 김치가 얼지 않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곡식 보관의 지혜. 곡식 보관은 더욱 까다로웠다. 습기나 벌레가 들어가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됐다. 성철 스님은 전통적인 방법을 터득했다. 곡식을 완전히 말려서 수분을 제거했다. 그 다음 큰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밀봉했다. 항아리 안에는 마른 고추나 계피를 넣어서 벌레를 쫓았다. 또한 숯을 넣어서 습기를 흡수하게 했다. 곡식 저장고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만들었다. 바닥에는 자갈을 깔아서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했다. 정기적으로 곡식 상태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취했다. 벌레가 생기면 곡식을 볕에 널어서 벌레를 쫓아냈다. 채소와 과일의 보존. 채소와 과일은
보관이 가장 어려웠다. 쉽게 상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야 했다. 건조법이 기본이었다. 무, 배추, 호박, 고추 등을 얇게 썰어서 말렸다. 완전히 말린 채소는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었다. 염장법도 사용했다.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보관했다. 소금이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발효법도 활용했다. 채소를 발효시켜서 보관 기간을 늘렸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산이 보존제 역할을 했다. 저온 저장도 중요했다. 땅을 파고 채소를 묻어서 보관했다. 이렇게 하면 겨울에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다. 5점. 농사짓는 스님에 대한 세간의 시선 변화. 처음에는 성철 스님의 농사를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비판과 우려. 1955년 성철 스님이 농사를 시작했을 때 불교계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스님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스님들은 성철 스님이 타락했다고 비판했다. 스님의 본분을 잊고 세속적인 일에 매달린다고 했다. 농사는 제가불자들이 하는 일이지 출가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스님들은 성철 스님이 교만해졌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정성어린 시주를 거부하는 것은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신도들 중에도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신들의 보시를 받지 않으니 공덕을 쌓을 기회를 빼앗긴다고 생각했다. 학자들도 비판적이었다. 불교 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탁발이 불교의 전통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 점진적인 인식, 변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성철 스님의 진정성과 의지력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히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는 성철 스님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그들은 성철 스님의 자립 정신을 본받고 싶어 했다. 일반 농민들도 성철 스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님이 농사 짓는 것을 이상하게 보았지만 성철 스님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을 갖게 됐다. 성철 스님의 농사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도 알려졌다. 척박한 산간 지역에서도 좋은 수확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농민들이 놀라워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농사짓는 스님이라는 특이한 소재로 기사를 쓰는 신문들이 나타났다. 존경과 찬사의 시대. 1960년대 들어서면서 성철 스님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다. 비판보다는 존경과 찬사가 주를 이뤘다. 불교계에서도 성철 스님의 농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자립정신과 수행정신의 결합이라고 칭찬했다. 농업계에서도 성철 스님을 주목했다. 친환경 농업의 선구자라고 평가했다.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도 좋은 수확을 거두는 것을 보고 배우려고 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성철 스님은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 굶어가면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는 의지력에 감동했다. 외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자급자족하는 동양의 스님이라는 소재로 소구,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성철 스님의 농사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 실험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6점. 제자들과의 농사 교육. 시간이 지나면서 성철 스님의 제자들도 농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성철 스님도 점차 제자들의 참여를 허용했다. 농사를 통한 수행 지도. 성철 스님은 농사 자체를 수행으로 여겼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관점을 가르쳤다. 씨를 뿌리는 것은 발심과 같다고 했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좋은 마음을 내야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잡초를 뽑는 것은 번뇌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작물이 잘 자라려면 잡초를 뽑아야 하듯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번뇌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을 주는 것은 정진과 같다고 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물을 줘야 하듯이 수행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학하는 것은 깨달음과 같다고 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정성을 들인 결과를 거두듯이 오랜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체험을 통한 깨달음. 제자들은 농사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책으로만 배웠던 불교, 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현각 스님은 씨앗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았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해안 스님은 순환의 원리를 깨달았다. 낙엽이 썩어서 거름이 되고 거름이 작물을 키우고 작물이 다시 낙엽이 되는 순환을 보며 윤회의 진리를 이해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체험했다. 지원 스님은 인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씨를 뿌리고 몇 달을 기다려야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수행도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급하게 서둘러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공동체 농업의 시작. 1958년부터는 성철 스님과 제자들이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각자 자신의 밭을 가꿨지만 점차 공동으로 작업하는 영역이 늘어났다. 공동 작업의 장점이 많았다. 큰 일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계단식 밭을 만들거나 수로를 파는 일은 혼자서는 힘들었다. 또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었다. 한 사람이 실패한 것을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그 방법을 공유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농사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다. 분업도 이루어졌다. 힘센 사람은 땅을 갈고, 섬세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경험 많은 사람은 지도를 담당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효율을 높였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여전히 자신의 몫은 자신이 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공동 작업은 하되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이 직접 기른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7점 자급자족의 완전한 실현. 1960년에 들어서면서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은 완전한 형태를 갖췄다. 이제는 굶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남는 작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정도였다. 영양, 균형의 달성. 초기에는 영양 부족으로 고생했지만 이제는 균형 잡힌 식단을 갖출 수 있었다. 탄수화물은 감자, 고구마, 조, 수수 등으로 충당했다. 특히 조와 수수는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서 주식으로 활용하기 좋았다. 단백질은 콩으로 해결했다. 대두, 팥, 녹두 등 다양한 콩을 길러서 단백질을 공급받았다. 또한 콩으로 두부와 된장을 만들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섭취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각종 채소와 산나물로 충당했다. 계절마다 다른 채소를 길러서 1년 내내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지방은 들깨와 참깨에서 얻었다. 이 씨앗들을 짜서 기름을 만들어 사용했다. 또한 호두, 밤 같은 견과류도 길러서 지방을 보충했다. 완전한 순환 시스템의 구축. 이제 성철 스님의 농업은 완전한 순환 시스템이 됐다. 외부에서 투입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모든 것이 순환됐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을 먹거나 거름으로 활용했다. 채소 껍질, 과일 껍질, 곡식 격까지 모든 것이 자원이었다. 심지어 인분도 활용했다. 발효시켜서 안전한 거름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이것은 최고급 거름이었다. 재활용도 철저했다. 깨진 항아리는 배수구로 사용했고 낡은 옷은 지프로 만들어 멀칭제로 썼다. 에너지도 자급자족했다. 나무를 태워서 난방과 취사에 사용했다. 단,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고 가지치기로 얻은 나무까지만 사용했다. 기술의 고도화. 5년간의 경험을 통해 성철 스님의 농업 기술은 고도로 발달했다. 이제는 전문 농부 못지않은 실력을 갖췄다. 품종 개량도 이루어졌다. 매년 가장 좋은 개체에서 씨를 받아서 심다 보니 그 지역에 최적화된 품종이 만들어졌다. 이 품종들은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도 많았다. 재배 기술도 정교해졌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주고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날씨를 보는 눈도 생겨서 농사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었다. 가공 기술도 발달했다. 두부 만들기, 된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술 빚기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심지어 엿도 만들어서 단맛을 즐겼다. 보관 기술도 완벽해졌다. 각종 곡식과 채소를 1년 내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기근이 와도 끄떡없을 정도였다. 8점 사회적 반향과 영향.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농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험에 그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불교계의 각성. 성철 스님의 성공은 불교계에 큰 충격을 줬다. 시주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관행에 대해 반성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일부 젊은 스님들은 성철 스님을 본받아 자급자족을 시도했다. 물론 대부분 실패했지만 자립에 대한 의식은 높아졌다. 사찰에서도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절 주변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곳들이 늘어났다. 이를 통해 사찰 경제의 자립도를 높였다. 또한 불교의 생태적 가치가 재조명됐다. 성철 스님의 친환경 농업을 보면서 불교의 자연 친화적 면이 부각됐다. 농업계의 주목. 농업계에서도 성철 스님의 농법에 주목했다. 특히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도 좋은 수확을 거두는 것을
보고 많은 농민들이 배우려고 했다. 성철 스님의 농법을 연구하는 농업 전문가들도 나타났다. 특히 윤작과 동반식물 재배, 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 등은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기술이었다. 이런 기술들이 점차 일반 농가에도 보급됐다. 또한 산간, 지역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척박한 산간 지역에서도 계단식 농업을 통해 충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사회 전반의 영향.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의 상징이 됐다. 특히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농업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자급자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도시에서도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자신이 먹을 것을 직접 기르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었다. 환경보호 의식도 높아졌다. 성철 스님의 친환경 농업을 보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해외의 관심.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해외에도 알려졌다. 특히 서구에서는 동양의 신비로운 스님으로 소개됐다. 1960년대 서구에서는 히피 문화가 유행했는데 자급자족하는 성철 스님의 삶은 그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일부 서구인들은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선불교의 전통이 있는 일본에서는 성철 스님의 농업을 선농일치의 실현으로 평가했다. 중국에서도 주목했다. 백장청교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린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농업은 개인적 실험을 넘어서 시대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됐다. 1985년 해인사 조계종 종정이 된 성철 스님. 30년 전 백년암에서 굶주리며 농사를 시작했던 그 스님이 이제 한국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여전히 자급자족의 원칙을 고수했다. 종정이 되어서도 화려한 공양을 거부하고 자신이 기른 채소와 곡식으로 만든 소박한 음식만 먹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감동했다. 30년간의 자급자족이 그를 진정한 해탈자로 만든 것이었다. 1점. 완전한 자급자족 철학의 정립. 1960년대 중반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은 단순한 생존수단을 넘어서 완전한 철학 체계로 발전했다. 무소유의 진정한 실현. 성철 스님은 자급자족을 통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성철 스님에게 무소유는 다른 의미였다. 진정한 무소유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다. 시주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그것이 남의 것이라면 진정한 무소유가 아니었다. 반면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것은 비록 많아도 무소유였다. 자신의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집착도 없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유가 있었다.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의 것 한 그릇보다 내 손으로 지은 쌀 한 톨이 더 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노동의 결실이자 동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 수행론의 완성. 성철 스님은 노동 그 자체를 최고의 수행법으로 확립했다. 기존의 불교에서는 좌선, 염불, 경전, 독송 등을 주요 수행법으로 여겼다. 하지만 성철 스님에게는 농사일이 가장 완벽한 수행이었다. 농사에는 모든 수행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봤다. 집중력이 필요했다. 씨를 뿌리거나 잡초를 뽑을 때는 완전한 집중이 필요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실수가 생겼다. 인내력도 길러졌다. 씨를 뿌리고 수확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됐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다. 자비심도 배웠다. 작물을 돌보는 마음은 자식을 돌보는 마음과 같았다. 벌레가 와도 죽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었다. 무아를 체험했다. 농사일에 몰입하다 보면 자아의식이 사라졌다. 나와 작물, 나와 자연의 경계가 없어졌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경지였다. 지혜도 얻었다.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면서 연기법의 진리를 깨달았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중도 실천의 모범.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은 중도 정신의 완벽한 실현이었다. 극단적인 고행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안일함도 아닌 중도의 길이었다. 음식에서도 중도를 실천했다. 굶지도 않고 과식하지도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했다.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눴다. 의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루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실용적이고 검소한 옷을 입었다. 대부분 자신이 기른 면으로 만든 옷이었다. 주거에서도 중도를 지켰다. 호화롭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은 적당한 거처를 유지했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사용했다. 이런 생활을 통해 성철 스님은 욕망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았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없는 것을 억지로 구하지 않았다. 2점. 제자들에게 전수된 자립 정신.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정신은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제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 정신을 실천했다. 현각 스님의 사찰 자립 운동. 현각 스님은 전라도의 한 사찰 주지가 된 후 사찰 자립 운동을 펼쳤다. 성철 스님에게서 배운 자급자족 정신을 사찰 차원에서 실현한 것이었다. 먼저 사찰 주변의 유유지를 모두 농지로 개간했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다. 사찰에서 소비하는 쌀과 채소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했다. 또한 전통 발효식품 제조에도 힘썼다. 된장, 간장, 고추장을 모두 자체 제조했다. 심지어 두부와 묵까지 만들어서 자급자족했다. 연료도 자급자족했다. 사찰 뒷산에서 간벌한 나무로 땔감을 확보했다.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시설도 만들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시도였다. 이런 자립운동의 결과 그 사찰은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도량이 되었다. 외부 의존도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였다. 다른 사찰들의 모범이 되었다. 해안 스님의 도시형 자급자족. 해안 스님은 서울의 한 사찰 주지가 되었다. 도시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나름의 자급자족 방식을 개발했다. 사찰 옥상과 마당을 활용해서 텃밭을 만들었다. 화분과 플랜터를 이용해서 채소를 길렀다. 도시농업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또한 재활용과 재사용을 철저히 실천했다. 버려지는 것들을 모두 재활용해서 사찰 운영비를 절약했다. 폐지, 폐철, 폐옷 등을 수거해서 자원으로 활용했다. 에너지 절약에도 힘썼다.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했다. 빗물을 모아서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도시 한복판에서도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을 시현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해안 스님의 방법을 배우려고 했다. 지원 스님의 산촌 공동체. 지원 스님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를 지었다. 그곳에서 완전한 자급자족 공동체를 만들었다.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다.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하되 각자 자신의 몫은 스스로 해결하는 원칙을 세웠다. 농사는 물론이고 목공, 철공, 직조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터득했다. 집도 직접 지었고 가구도 직접 만들었다. 옷도 직접 짜서 만들었다. 심지어 의료도 자급자족했다. 약초를 재배해서 각종 질병을 치유했다. 간단한 외과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공동체는 현대판 도원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물질 문명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 사례였다. 법운 스님의 해외 전파. 법운 스님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정신을 전파했다. 캘리포니아의 한 산간 지역에 도량을 건립했다. 그곳에서도 완전한 자급자족을 시현했다. 미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농사를 지었다. 현지 농업 기술과 성철 스님에게서 배운 기술을 결합했다. 미국인 제자들에게도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던 미국인들도 점차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히피 문화와 맞물려서 큰 호응을 얻었다. 물질 문명에 지친 미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했다. 법운 스님의 도량은 미국 서부 지역의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서 자급자족 생활을 체험했다. 3점. 한국 불교와 농업사에 미친 영향.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은 개인적 실험을 넘어서 한국 불교와 농업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불교의 자립 정신함양. 성철 스님의 영향으로 한국 불교계에서는 자립의식이 크게 높아졌다. 시주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관행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찰에서 농업에 뛰어들었다. 사찰 소유의 농지를 직접 경작해서 자급자족률을 높였다. 일부 사찰은 80% 이상의 자급자족을 달성했다. 또한 스님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노동 자체를 수행으로 여기게 되었다. 사찰 경영의 투명성도 높아졌다. 시주에만 의존하지 않으니 신도들에게 더 당당할 수 있었다. 불필요한 시주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는
자급자족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출가 후 일정 기간 자급자족 수행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농업계의 친환경 농업 발전. 성철 스님의 농법은 한국 농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친환경 농업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성철 스님의 농법을 연구한 농업 과학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성철 스님의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론화했다. 윤작의 효과, 동반 식물의 이점, 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 등이 학문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농민들에게 보급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정부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성철 스님의 사례가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었다. 유기농업 운동의 선구자들도 성철 스님의 농법을 많이 참고했다.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도 충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성철 스님이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산간 농업 기술의 발전. 성철 스님이 개발한 산간 농업 기술은 전국의 산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계단식 농업은 널리 보급되었다. 산간 지역 농민들이 성철 스님의 방법을 배우러 백년암을 찾아오기도 했다. 성철 스님은 기꺼이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이런 기술 전파의 결과 한국의 산간 농업이 크게 발전했다. 이전에는 불모지로 여겨지던 산간 지역이 생산적인 농지로 변했다. 국토 활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다. 평지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산간 지역 농업 개발은 매우 중요했다. 4점. 환경보호와 생태학적 가치.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은 환경보호와 생태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생태 농업의 선구자. 성철 스님의 농업은 현대 생태 농업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생물 다양성 보존, 토양 보호, 자원 순환 등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토양과 수질이 깨끗하게 보존되었다. 백년암 주변의 계곡물은 수십 년이 지나도 맑고 깨끗했다.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성철 스님의 밭에는 수백 종의 곤충과 새들이 살았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되었다. 토양 개량 효과도 컸다. 유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토양이 점점 비옥해졌다. 30년 후에는 처음보다 훨씬 좋은 토양이 되었다. 이런 성과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생태 농업의 가능성이 널리 알려졌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충분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자원순환의 완벽한 모델.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시스템은 자원순환의 완벽한 모델이었다. 폐기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를 시연했다. 모든 유기물이 순환되었다. 음식, 찌꺼기는 퇴비가 되고 퇴비는 작물을 기르고 작물은 다시 음식이 되는 완벽한 순환이었다. 에너지도 재생 가능한 것만 사용했다.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수력 등을 활용했다. 화석 연료에 전혀 의존하지 않았다. 물도 순환되었다.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고 사용한 물은 정화해서 다시 활용했다. 물 부족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런 시스템은 현대의 순환 경제 모델보다도 앞선 것이었다. 지속 가능 발전의 완벽한 시연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의 선구적 사례. 성철 스님의 농업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매우 앞선 것이었다. 탄소 중립을 완벽하게 실현했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나무와 작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 저장고 역할을 했다. 운송비도 거의 들지 않았다. 푸드 마일리지가 0에 가까웠다. 모든 것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소비했기 때문이었다. 포장재도 사용하지 않았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자연 소재만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물질적 풍요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5점. 현대 친환경 농업의 선구자로서의 평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성철 스님의 농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 친환경 농업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유기농업계의 인정. 전 세계 유기농업계에서 성철 스님을 선구자로 인정하고 있다. 화학농약과 비료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대에 이미 완전한 유기농업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AM에서는 성철 스님을 아시아 유기농업의 아버지로 선정했다. 그의 농법이 현대 유기농업의 기본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생물학적 방제, 윤작, 동반식물 재배 등의 기법들이 현대 유기농업에서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성철 스님이 50년 전에 개발한 기술들이
지금도 최첨단 기술인 것이다. 퍼마컬처 지속 가능한 농업 분야에서도 성철 스님의 사례를 필수 교육 과정으로 다루고 있다. 완벽한 순환 농업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학술적 연구의 대상. 성철 스님의 농업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농학 분야에서는 성철 스님의 재배 기법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왜 농약 없이도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는지, 어떤 원리가 작용했는지 연구하고 있다. 생태학 분야에서는 성철 스님의 생태계 보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30년간의 친환경 농업이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측정하고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자급자족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외부 투입 없이도 지속 가능한 생산이 가능한지 분석하고 있다. 종교학 분야에서는 종교적 신념과 환경 실천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다. 불교 철학이 어떻게 환경 친화적 실천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하고 있다. 정책 수립의 참고 사례. 각국 정부에서도 성철 스님의 사례를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친환경 농업 정책 수립 시 성철 스님의 농법을 모델로 삼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성철 스님의 농법을 체계화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자연농법 정책에 성철 스님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특히 산간, 지역 농업 개발에 성철 스님의 계단식 농법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 시 성철 스님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완전한 순환 농업의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모델을 빈곤, 퇴치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외부 투입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6점. 자급자족 정신의 현대적 의미.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정신은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비, 문화에 대한 성찰. 현대 사회는 끝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성철 스님은 필요한 것만 생산하고 소비했다. 남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눴다. 축적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삶의 방식은 현대인들에게 큰 영감을 준다.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니멀 라이프 운동의 철학적 뿌리도 여기에 있다. 적게 가지고도 풍요롭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철 스님이 증명했다. 자립과 독립의 가치.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은 진정한 자립과 독립의 가치를 보여준다.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기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고 있다. 직장에 의존하고, 정부에 의존하고, 시장에 의존한다. 이런 의존은 자유를 제약한다. 성철 스님은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정신은 현대의 창업가나 프리랜서들에게 영감을 준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보여준다. 환경 위기 시대에 대한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환경 위기가 심각한 현재, 성철 스님의 삶의 방식은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성철 스님의 삶은 탄소 발자국이 거의 0에 가까웠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 사용하고 폐기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았다. 완벽한 지속 가능한 삶이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성철 스님처럼 산다면 환경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적어도 성철 스님의 정신을 부분적으로라도 실천한다면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고 지역 생산물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7점. 성철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 1993년 성철 스님이 입적하기 직전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자급자족의 진정한 목적. 성철 스님은 자신이 30년 넘게 자급자족을 한 진정한 목적을 밝혔다. 그것은 단순히 남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진정한 목적은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시주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난한 신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받는 것이 과연 자비로운 일인지 의문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노동해서 얻은 것만 먹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라고 믿었다. 또한 자급자족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생명의 신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최고의 수행이었다.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급자족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꼭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신만은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미래에 대한 예언. 성철 스님은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겼다. 앞으로 지구의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자급자족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라고 했다. 화학 농약과 비료에 의존하는 현대 농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언젠가는 토양이 황폐화되고 환경이 오염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농법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 화학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농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대 사회의 과도한 소비 문화도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이 검소한 삶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런 예언들이 30년 후인 지금 거의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철 스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 후계자들에 대한 당부. 성철 스님은 자신의 정신을 이어받을 후계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남겼다. 첫째, 자급자족의 형식에 매몰되지 말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정신이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둘째,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자신이 한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각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개인적 실천에서 그치지 말고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라고 했다. 자급자족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넷째, 환경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인류 생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니 불교인들이 앞장서서 환경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8점, 현대적 계승과 발전. 성철 스님이 입적한 후에도 그의 자급자족 정신은 여러 형태로 계승되고 발전하고 있다. 제자들의 지속적인 실천. 성철 스님의 직계 제자들은 스승의 정신을 계속 실천하고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급자족의 현대적 버전을 시연하고 있다. 현각 스님의 후임인 정각 스님은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다. 최신 기술과 전통 농법을 결합해서 더욱 효율적인 자급자족을 시연하고 있다. 해안 스님의 제자인 지혜 스님은 도시형 자급자족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 건물 옥상과 벽면을 활용한 수직 농업으로 도시에서도 상당한 자급자족을 달성했다. 지원 스님의 산촌 공동체는 현재 50여 명이 참여하는 큰 공동체로 발전했다. 완전한 자급자족을 넘어서 잉여 생산물을 판매해서 경제적 자립도 달성했다. 법운 스님의 미국 도량은 현재 캘리포니아 유기농업의 메카가 되었다.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서 친환경 농업을 배우고 간다. 일반인들의 참여 확산. 성철 스님의 영향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자급자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 농업이 크게 확산되었다.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서 채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주말 농장, 체험 농장도 인기가 높다. 귀농귀촌 운동도 활발해졌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의 삶을 모델로 삼고 있다. 친환경 생활 실천도 확산되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늘리기 등이 일반화되고 있다. 로컬 푸드 운동도 활발하다. 멀리서 가져온 식품보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기업들도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정신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지속가능 경영이 기업의 핵심 과제가 되면서 성철 스님의 순환 경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제로 웨이스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폐기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원 순환형 경영도 확산되고 있다. 한 부서의 폐기물이 다른 부서의 원료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이다.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모델을 기업 운영에 직접 적용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변화. 정부 정책도 성철 스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 친환경 정책 등에서 성철 스님의 사례가 자주 언급된다. 농업 정책에서는
친환경 농업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유기농업, 자연농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 정책에서는 순환 경제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되었다.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 정책에서도 환경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성철 스님의 사례가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에필로그 영원한 가르침. 2024년 현재 성철 스님이 시주 거부를 선언한 지 69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상은 크게 변했지만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변하지 않는 가치,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다. 자립, 근면, 절제, 환경 보호 등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들이다. 성철 스님은 이런 가치들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줬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실천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더욱 설득력 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정신적 공허함 등은 결국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끝없는 성장과 소비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문제의 근원이다.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정신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한다.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를 위한 지혜. 앞으로 인류가 직면할 문제들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기후변화, 인구 증가,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는 방향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정신은 이런 전환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30년 넘게 완벽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낸 그의 경험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성철 스님의 정신을 배울 점이 많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의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검소하지만 풍요로운 삶의 지혜 등을 배울 수 있다. 영원한 울림. 성철 스님의 굶어 죽어도 시주받지 않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개인적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에게 던지는 근본적 질문이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뜻없이 소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남에게 의존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 성철 스님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성철 스님의 자급자족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자립과 자유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말이다. 철 스님의 굶어 죽어도 시주받지 않겠다 시리즈. 정말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는 어떤 성철 스님 이야기를 다음에 들어보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드릴게요. 성철 스님의 다른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세요.